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인 원인, 면역 기능이 이상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치료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겠고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응균연구소 김석진 수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 가족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봤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아토피는 선진국형 질환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선진국의 20% 정도의 어린이가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로 한 10% 정도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려워서 잠 못 자는 아기, 그거를 보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감기처럼 물론 힘들지만은 지나가면 낫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계속 또 재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밤과 낮을 보내게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의사도 굉장히 힘든 게 아토피를 치료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딱 부러지게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토피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요, 환경적인 요소도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면역 반응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피부 장벽 기능도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알러지랑 관련이 있기도 한데 알러지랑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복합적인 문제다 보니까는 아토피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들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이 복잡함은 이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라 하면 아토픽 더멀타이티스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 아토피성 피부염의 준말이죠. 근데 아토피라는 단어의 어원이 그리스에서 온 거라고 해요. 아토피는 atypical, 흔하지 않고 예상 불가능한 이상한 애란 뜻이죠. 다양한 원인 때문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로 잘 반영된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병원에 갔을 때 일단은 뭐 다양한 임상적인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력도 파악하고요. 왜냐면 가족력이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70%의 아토피 아이들이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런 임상적인 걸 검사를 하고, 또한 항원 검사도 하죠. 그래서 벼룩 진드기 아니면 심지어는 꽃가루 이런 것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항원 검사를 하기도 하고, 또한 항체 검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토피라고 진단을 했을 때 결국 치료는 무엇인가? 치료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특정 항원이 있다고 밝혀진다면은 항원을 피하는 거겠죠. 그래서 avoidance라고 얘기하는데, 기피, avoidance라는 것은 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국의 원인을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이런 물질을 가능한 한 피해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뭐 버블에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유치원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집에서만 계속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 말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보습제 주로 쓰죠. 왜냐하면 피부 장벽막이 약화되고 거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분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습제 쓰고, 또한 피부 장벽막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보습제를 쓰기도 합니다. 또 염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죠. 스테로이드 썼을 때 효과 있지만은 이거 계속 못 쓰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형태의 항염 성분을 가진 그런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지러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쓰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 또 너무 긁거나 피부가 파손이 돼가지고 감염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생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모든 것들은 원인 치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이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다스리고 염증을 눌러주고, 가렵기 때문에 덜 간지럽게 해주고, 그냥 결국은 피하는 것이지 실적인 원인, 면역 기능이 이상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치료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언급드렸던 모든 약들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오래 썼을 때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토피는 잘 아시다시피 자꾸 재발하고 오랫동안 가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 아토피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러하듯이 아토피 또한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 내지는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있었으면은 그 태어난 아기가 아토피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온도와 습도 같은 기후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항원, 꽃가루나 뭐 벼룩,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털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화학물질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비누 그리고 다양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이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핵심 주제인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실질적으로 아토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잘 밝혀낸 부분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특히 흥미로운 게 일정 부분은 환경적인 요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정 부분 유전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장내 세균이 제2의 유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인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만 물려받는 게 아니고 장내 세균도 대물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많은 세균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건 유전적인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환경적인 요소이자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마이크로바이옴이 아토피의 원인이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고요. 환경적인 요소가 다소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아토피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특정 경우, 특히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해서 장내 세균 밸런스가 깨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의 밸런스를 되찾음으로써 아토피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까지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의 장내 세균의 구성, 피부 세균의 구성 이런 것들을 관찰을 이미 했고 논문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 분모를 찾아보면은 우선 장내 세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미생물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미생물의 다양성이죠. 다양성이 건강한 경우에는 높고요.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 보면은 그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나 락토바실러스가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높고 아토피 가진 아이들은 반대로 적더라. 유해균은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해균이 다수 속해 있는 클로스트리디아나 또 엔테로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에게서는 증가되어 있고 건강한 아이들에서는 낮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수 지방산이라고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Short Chain Fatty Acids라고 있는 좋은 균들이 섬유질을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건강한 상태에서는 골고루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Short Chain Fatty Acids가 건강한 아이들에서는 골고루 만들어지는 반면에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단수 지방산을 검사해 보면은 그 구성에 임밸런스가 있다고 되어 있고 특히나 뷰트레이시라고 면역 조절 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인 이 단수 지방산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도 그렇고요. 피부도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피부는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 있는 세균을 검사해서 보면은 스테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이런 균들의 수가 많이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상주균이기도 하지만 피부에 사는 이것이 많이 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균들의 수가 아토피를 가진 아기들의 스킨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의 피부 장벽은 유난히 약화되어 있다는 부분들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 디스바이오시스 이런 경우를 확실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가진 환자라고 의심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의심되는 사람들이냐 봤을 때 세균은 대물림된다라는 동영상에서 배운 적이 있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나 그리고 모유가 아니고 분유를 수유한 아기들, 그 다음에 엄마가 임신 중에 항생제를 먹었다거나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안 됐을 때 항생제를 많이 먹었다거나 이런 좋은 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당연히 디스바이오시스를 경험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장내 세균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컨펌 된다면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에 바꾸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는 당연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시켜서 좋은 균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이어트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어떤 균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다이어트를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를 받게 되면은 3개월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지 기존에 있던 어떤 면역 시스템이 새로운 환경에서 만들어진 면역 세포들로 치환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반드시 그 전문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치료를 다 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와 병행하면서 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아토피를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은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논문만 찾아봐도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장내 세균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서 이 아토피가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반면에 딱 떨어지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밝혀지는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믹스드 리저트라고 해서 결국은 혼재된 논문들이 나오죠. 혼재된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내 세균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아토피가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 환경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결과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약과 다르게 프로바이오틱스는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약 그랬을 때는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화학적 구성물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말이 프로바이오틱스지 굉장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다양한 세균들이 존재하고 그 세균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균들을 어떤 배합으로 어떤 숫자로 환자한테 조냐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결과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버리면은 평균 값이 잘 안 나와요. 왜냐, 당연히 환자도 스페시픽하고 포뮬레이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환상적인 어떤 해결책, 원 솔루션은 없지만은 장내 세균의 구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겠고요. 그리고 아토피 관련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는 크게 뭐 먹는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연고 형태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이 가려운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아토피가 있거나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물에 약간 개서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소염작용 때문에, 항염작용 때문에 가려움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긁어서 막 피가 나거나 해서 막 살이 터진 상태에서 바르는 것은 당연히 권하지 않고요. 간질간질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먹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살짝 물에 개서 발라주고 효과가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써보는 거 추천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장내세균 분석은 아토피가 발생한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신생아 때 장내세균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살 전후에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코호르트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코호르트는 뭐냐면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쭉 함께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논문 중에 하나가 1000명 정도 되는 같은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을 쭉 팔로우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이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대변 분석을 했습니다. 검체를 해서.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5살, 9살 됐을 때 이제 아토피가 발생하고 말리렉슨 비염이 생기고 천식이 생긴 아이들을 돌아가서 1살 때 대변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 그때부터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가 돼 있고 미생물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이 관찰되더라라고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토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알레르기성 체질이 될 수 있는 가족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1살 이전에 한번 장내세균 분석을 통해서 아기의 장내세균 구성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토피의 원인,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장내세균의 어떤 임밸런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장내세균의 밸런스를 다시 찾음으로써 건강한 장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아토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티스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티스는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이 아토피 체질을 건강한 체질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영상이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